뉴욕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고요.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 이틀 연속으로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뉴욕 증시가 오늘은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숨고르기 정도였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죠? 네, 그 정도라고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S&P 500이 오늘 장중의 고점은 1포인트 딱 갔다가 밀려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전히 시장의 어떤 흐름은 괜찮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2%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오늘도 한 0.13%나 그런 그 어떤 폭 자체는 크진 않지만 오늘도 역시 장중 그리고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 금융주 그리고 임의 소비재만 올라가고요. 나머지 8개 섹터는 오늘 조금씩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브렌트유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브렌트유가 오늘 75달러마저 돌파하면서 1년 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저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좀 상당히 너무 급진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100달러 얘기까지 하는 것도 그런 전망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하튼 유가의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은 팩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엑소모빌도 오늘 한 0.7%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에너지의 것도 있고 페트롤리움도 있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있고 수많은 에너지 주식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오늘 웬만큼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처럼 에너지 ETF가 오늘 또 반등세에 좀 선봉해선 것이 오늘 큰 흐름 중에 하나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어저께 이전만 하더라도 뭐 3만 달러도 내려가네 어쩌는 얘기하다가 오늘은 다시 오늘 또 34,500, 35,000달러 수준까지 갔다가요. 지금 현재는 또 33,000달러 조금 아래에서 움직이는 걸 보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하튼 비트코인을 비롯한 어떤 가상화폐 시장의 큰 변동성이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좀 인지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관련주들도 등락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만은 아니겠으나 오늘은 또 테슬라가 모처럼 5%나 올라가면서 실제로 오늘 빅테크 주식들은 큰 재미가 없었는데요. 종목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테슬라는 오늘 또 나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몇몇 S&P 500 종목들이 약했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분위기가 전개되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 이 기술주들이 어느 정도 지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가령 이 테슬라가 오늘 크게 올랐다라는 흐름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기술주들 안에서 빅테크주들은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종목별로 약간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존이 특히 아마존 프라임 데이가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하지만 일단은 그동안 또 쉼없이 달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 0.23%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0.2% 정도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떨어졌다기보다는 그동안의 반등에서 약간씩 브레이크가 오늘 좀 초폭 걸린 그 정도의 흐름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저께 2조 달러 시대에 진입했는데요. 오늘도 역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힘이 숨고르기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림이 되겠는데요. 역시 사상 최고가 기록한 이후 이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알파벳은 구글의 모회사가 되겠고요. 지주회사가 되겠고요. 역시 구글은 여러분들 아시는 유튜브를 하는 바로 그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은 깔끔하게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지금 광고 시장에 3대 메이저가 있습니다. 전 세계요. 1위는 구글이고 2위가 페이스북이고 3위가 아마존인데 역시 이들이 요즘 아주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시장의 가장 큰 특징적인 어떤 헤드라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주요 종목들의 흐름 저희가 파악해 봤고요. 이제는 이번 한 달간의 흐름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6월 들어서 지금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대 지수 방향성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미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체감을 하고 계시지만 그 안에서도 나스닥 지수가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나스닥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까지 이번 달 들어서 3.8% 거의 4%를 올라가면서 3대 지수 중에서는 가장 강한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초 대비를 보더라도 나스닥 재미없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S&P 500이 제일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데요. 나스닥이 빠른 속도 올라가면서 나스닥의 상승률이 지금 다우지수를 넘어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나스닥이 또 뒷심을 발휘하고 있고요. 뭐 일부의 의견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나스닥의 반등은 이제 막 시작됐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물론 주시장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으나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S&P 500가 한 0.9% 올라갔기 때문에 강보합 정도여서 되겠고요. 다우지수는 좀 하락했습니다. 그럼 다우지수가 하락한 게 왜 하락했냐 그러면 다우지수는 이제 상대적으로 IT 비중이 다른 두 개의 지수보다 좀 적은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수 산출 방송이 약간 특이하게 다른데요. 다우지수 하락을 가져온 두 종목이 있다라고 딱 집어드리면 캐터필러랑 JP 모건입니다. 즉 캐터필러는 산업재고 JP 모건의 는 이제 금융주인데요. 이 두 섹터가 상대적으로 쉬고 있습니다. 산업재 먼저 보여드리면 산업재 지수가 지금 이번 달 들어서 좀 쉬는 모습, 2, 3일째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이런 쉬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업종도 이번 주 들어서 이번 한 달 들어서 좀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되겠는데요. 바로 이것들은 또 한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겠는데요. 인프라의 투자에 대한 규모라든가 세금 인상안이 이제 막바지에 들어섰거든요. 특히 이제 지난 한 주간은 완전 쉬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G7 회담이 있었고 나토 정상회담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핵심의 키 역할을 하는 버니 샌더스가 지금 백악관과 공화당에 좀 합의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거든요. 다만 이게 멀지 않아서 끝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여튼 이번 여름 시즌 전후에서 끝날 가능성이 끝난대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다시 오히려 좀 내려가는 모습 이러다 보니까 금융업종이 좀 쉬고 있는 네. 그 정도의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체감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나스닥 지수가 이번 달 들어서 다른 지수 대비했을 때 3.8%가량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나스닥 지수의 강세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입장도 있지만 우리는 너무 극단적인 어떤 관점을 취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오늘 밤에 발표되는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얘기 자체가 사실 그렇게 방송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 같진 않은데 어떤 네네. 건지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맞습니다. 이제 주시장 좀 올라가기만 하고 뭐 좀 내려가면 이제 팩트만 갖고 이제 주가가 움직임만 보는데 오늘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건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이거죠. 경기 침체가 어떤 형태로든 경기 침체에 대해서 경기가 어려워지면 소위 대형 은행들이 정말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재무적인 상태가 건전한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픈 사람들이 정말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느냐라는 걸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병원에서도 이런 거 스트레스 테스트나 다양한 형태로 하는 걸 저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통상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오늘 밤에 이제 발표되기 때문에 딱 이때 발표하는 게 맞는데 작년은 이제 역사적 그런 해가 없었지 않습니까? 팬데믹이 하면서 모든 어떤 경제가 셧다운 됐죠.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나라 중에서 웬만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나서 지금 완전히 셧다운을 안 했던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네. 완전히 락다운이 된 게 작년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두 번이나 이것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6월에 발표하는 게 있는데 9월에 또 한 번 했었는데 그때 나온 결과가 뭐냐면 딱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들 있죠. 대형 은행들이 대상인데 너희들 자사주 매입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 하나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배당을 올려주는 것을 너희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지만 이제 6월부터 이제 여러분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 매입을 이제 할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의 최종 오늘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발표 나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고 특히 어디에 중요하냐면 대형 IB들이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석이 나올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만 나름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기대감인데요. 에드워드 존스의 은행 애널리스트인 칼 샌더스가 한 분석을 제가 오늘 인용해 드리겠는데요. 향후 12개월 동안요. 소위 대형 6대 은행이 배당만 1,300억 달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결과 나와서 은행들이 각자 결정해서 발표할 부분인데요. 이 1,300억 달러 포함해서 20대 은행이 자사주와 배당을 포함해서 약 2천억 달러를 쏟아부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요 은행은 배당이 전년 대비 최소 10% 이상 올릴 거. 그러니까 작년에 못 올린 거로 이번에 2년치를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대표 은행들 역시 JP 모건과 골드만삭스가 되겠는데 IB 중에서는요. 이들 은행이 지금 딱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같이
이번 달 들어서 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좀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전년 대비 최소 10% 이상 배당을 늘릴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평년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인 건가요? 평년보다는 좀 보통 한 5, 6%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그러면 10%도 네. 상당히 많은 건데. 네, 근데 이것도 이번에는. 앨리스트란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최소한 10%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물론 뚜껑 열려봐야 알겠죠. 네, 이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은행들이 얼마나 거기에 잘 버텨줄 수 있는지 그거를 시험해보는 것이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이 전망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어제 제가 살짝 이걸 네네. 마지막에 여쭤보는 바람에 맛보기가 살짝 있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 ETF 운용자산 규모가 이제 드디어 9조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요거 자세하게 좀 살펴주실까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거가 이제 정말 무지막지하게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상 최고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지수도 올라가고 이제 다른 제조업체도 이제 따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도 좋지만 미국보다 올해 더 잘 나간 것은 어디냐면 유럽이 더 잘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시장이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 이렇게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 증권사도 좋아지고 자산운용 시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로 알 수 있냐면 저희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전 세계 주식은 한 방에 그냥 살 수 있는 ETF가 있습니다. 그게 ACWI거든요. All Country World Index라고 표현하는데요. ACWI인데요. 이게 드디어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줄을 사시면 전 세계 주식 한꺼번에 다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한 60% 들어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예전에 보면 2%가 높았지만 요즘은 2%가 아니라 1.7% 수준입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안 보이네요. 지금. 네, 이게 10이랑 11이 타이완이랑 우리나라가 매번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랑 대만 모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국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좀 작아지는 그런 그림인데요. 어찌됐건 이런 시장 자체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1위 회사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블랙락의 자산의 운영 규모가 3조 달러를 넘어선 것이 이제 지난주에 나온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9조 달러인데 시장에서 3조 달러를 한 회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그럼 자산회사가 운영회사가 몇 개겠습니까? 못해도 한 500개 정도 될 거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수많은 자산운용사 중에서 단 한 회사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전 세계 시장에서 ETF 시장이 얼마나 되냐는 것인데 여기는 주식과 채권을 다 합하면 전체 시장에서 아직 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한참 남았네요. 한참 물론 뭐 100% 갈 수도 없고 50% 갈 수도 없겠죠. 네. 왜냐하면 여전히 개인이 주식 사고 기업들이 직접 법인들이 사는 채권은 여기 안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ETF에 대한 선호도가 우리나라에 이제 막 시작될까 말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연 15%, 20% 정도 시장이 커지고 있고요. 블랙락 기준으로 보면 2025년에 지금 글로벌 시장이 9조 달러인데요. 지금 불과 4년 후에 또 15조 달러로 또 커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4년 만에 60% 올라가려면 연평균 14%입니다. 연평균 14%면 시장 가치, 시장의 경제 성장률 대비 3배, 4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엄청난 규모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블랙락 같은 경우 여러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운용자산 규모가 이렇게 커졌대. 그런데 앞으로 갈 길이 한참 더 남았대라고 네. 말씀해 주시면 ETF에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네네. ETF 몇 가지 또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말씀드리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장 이 ETF 시장이 커지는데 가장 수혜를 보는 기업은 이건 삼척 동자도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1위 회사를 가셔야 되는 것이 블랙락이 1위 회사가 맞고요. 그럼 이제 그다음에 ETF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ETF가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기를 끄냐를부터 아셔야 되겠는데 ETF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직접 사거나 팔아 해봤더니 재미없다는 것을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 이제 올해 지금 주택을 사는 사람들의 42%가 밀레니얼들이 사는 거거든요. 네. 밀레니얼들한테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ETF를 얼마만큼 중시하게 했더니 65% 정도의 밀레니얼들은 ETF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특히 3분의 1은 있죠. 그러니까 34% 정도는 주식 투자를 개별 주식에 하나도 안 합니다. ETF만으로만 하거든요. 네네. 그만큼 ETF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만한 첫 번째 ETF를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네. 스파이를 사셔야 합니다. S&P 500을 그대로 추정하는 거가 스파이입니다. SPY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TF고 미국에서 가장 먼저 생긴 ETF입니다. 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주가 한 $40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언저리이기 굉장히 때문에 비싸네요. 한 주당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처음에 직장 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한 번은 사줄 수 있지만 매달 적금식으로 애들을 위해서 50만 원씩 계속 사실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직장분들도 보면 첫 번째 직장 가고 대학교 가서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는데 50만 원씩 딱딱딱딱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형으로 좀 저렴하게 나온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대표적인 것이 똑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SPLG라고 있습니다. SPLG. 예, 그거는 S&P 500이랑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 똑같은 운영사에서 만드는 건데 이건 완전히 저축용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하기 위해서 매매가 뭐 10만 불씩 한 번에 쌌다 팔기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백 불 정도, 1000불 정도 괜찮겠지만 해서 정말 직장인분들이 꾸준하게 적립수를 모아가기 위해서는 SPLG가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좋은, 더 싼 것이 있죠. 네. 더 싸고 흔히 얘기해서 유지보수 수수료가 하나도 없는 것이 소파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소개를 네, 해주셨죠. 소파이라는 것이 이제 핀테크의 대표 기업 중에 하나고 얼마 전에 이제 상장이 됐는데요.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S&P 500을 똑같이 투자하는 거가 이름도 재밌습니다. SFY입니다. 그래서 스파이를 똑같이 만든 스파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한 주당 가격이 $15 내외라는 거 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ETF 이야기를 하는 김에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을 만한 이 ETF를 소개를 부탁드렸는데요. 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스파이와 SFY, 스파이까지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미증시 판단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